나는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1457년 10월 24일 저녁 영월 관풍원에서 17세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종이었습니다. 12세의 왕이 되고 15세의 왕위를 빼앗기고 이제 17세의 사약을 받는 소년이었습니다. 이것을 드십시오. 금부도사가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내밀었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종서 대감, 성산문, 모두 어디로 가셨습니까? 단종이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가장 비극적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어린 왕을 죽인 것일까요? 바로 그의 숙부였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원래는 왕이 될 수 없었던 남자가 조카를 죽이고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468년 여름밤 창덕궁 깊숙한 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의 왕 52세 세조가 온몸을 긁어대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종기에서 흘러나온 피와 고름이 옷을 적시고 그 악취가 침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전하, 제발 손을 멈추십시오. 더 긁으시면. 내관이 다급히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조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계속 몸을 긁어댔습니다. 얼굴에서, 팔에서, 등에서, 온몸 곳곳에서 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세조가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보이는 것처럼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카, 단종, 내가 잘못했다.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형수 현덕왕후가 나타나 그를 꾸짖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이 피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철퇴에 맞아 쓰러지던 김종서, 능지처 참당하던 성산문, 박팽년의 모습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세조는 조선의 제7대 왕이었습니다. 1455년부터 13년간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왕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온몸의 종기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468년 9월 세조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52세의 나이, 왕으로 산 13년의 세월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종기는 이제 약으로도 고름을 짜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의 악몽은 더욱 생생해졌고 그는 점점 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주무셔야 합니다. 정의왕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손은 이미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긁고 긁어서 살갗이 벗겨지고 거기서 또 고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는 형 문종이 있었고 그 형에게는 아들 단종이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로 보면 세조는 한참 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왕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조의 아들들도 모두 일찍 죽었습니다. 장남 의경세자는 1457년 겨우 20세의 나이로 급사했습니다. 차남 예종도 왕위에 올랐지만 1469년 역시 2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저주일까요? 아니면 대가일까요? 세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조카를 죽이고 충신들을 학살한 남자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남자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17년 9월 24일 조선 한양의 어느 대궐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훗날 수양대군이라 불리게 될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이유, 자는 수지라지였습니다. 세종에게는 이미 장남 문종이 있었습니다. 1414년에 태어난 문종은 총명하고 효성이 깊어 세종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수양대군은 왕위와는 거리가 먼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자질이 영특하고 명민했습니다. 학문도 잘했고 무예도 남보다 뛰어났습니다. 세종은 이 둘째 아들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았습니다. 1445년 수양대군 28세가 되던 해 세종은 그를 수양대군으로 봉했습니다. 원래는 진평대군이었는데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수양이라는 이름에는 물을 거슬러 오르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훗날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으로 묘한 이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아버지 세종의 많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궁정 안에 불당을 설치하는 일을 도왔고 승려, 신미와 함께 불경을 번역했습니다. 향학의 악보를 정리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형 문종이 정치를 배우는 동안 수양대군은 문화사업을 담당한 것입니다. 1450년 2월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32년간의 위대한 치세를 마치고 54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남 문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때 문종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문종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뜻을 이어 백성을 사랑했고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신하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특히 영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김종서는 문종의 든든한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종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종기로 고생했던 문종은 왕이 된 후에도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451년 문종은 세자를 책봉했습니다. 그의 아들 홍위, 나이 11세였습니다. 홍위는 총명했지만 너무 어렸습니다. 문종은 불안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문종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그리고 집현전의 젊은 학사들인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신숙주까지 말입니다. 내가 만약 죽으면 제발 세자를 잘 보필해 주시오. 아직 어린아이가 왕이 되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오. 경들이 힘을 합쳐 세자를 도와주시오.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목숨을 걸고 세자를 지키겠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굳은 표정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는 함길도에서 여진족을 물리친 무장이었고 육진을 개척한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이미 70세, 조선의 원로 중의 원로였습니다. 신은 비록 늙었으나 남은 목숨을 다해 세자를 지키겠나이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같은 집현전 학사들도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세종 때부터 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자를 어려서부터 지켜본 그들은 진심으로 세자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 벌써부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2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9세,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종기가 악화되어 폐혈증으로 죽은 것입니다. 5월 18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세자 홍의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12세였습니다.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세 어린 왕을 둘러싸고 이제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452년 5월 18일 단종이 즉위한 그날부터 조정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2세 어린 왕이 과연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신하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수양대군 같은 왕족들은 노골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유언을 받은 신하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중심이 되어 단종을 보필했습니다. 김종서는 1383년생으로 이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는 세종 때부터 40년 가까이 조정에서 일한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특히 함길도에서 여진족을 물리치고 육진을 개척한 무공으로 유명했습니다.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는 조선에서 가장 힘 있는 신하였습니다. 황보인은 김종서보다는 젊었지만 역시 세종 때부터 일한 원로였습니다. 영의정으로서 조정의 모든 일을 총괄했습니다. 그는 문종의 절친한 신하였고 문종의 유언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웅부. 이들은 모두 세종 때 집현전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종의 교육을 담당했고 어린 왕을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특히 성삼문은 단종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1418년생인 그는 이때 35세였습니다.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에 들어간 그는 뛰어난 학문과 성실함으로 세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단종이 세자 시절부터 그의 교육을 담당했기에 둘 사이에는 특별한 정이 있었습니다. 박팽년은 1417년생으로 성삼문보다 한 살 위였습니다. 그는 경학, 문장, 글씨 모두에 뛰어나 집대성이라 불렸습니다. 세종이 직접 그의 문장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 역시 단종의 교육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계, 하위지, 유송원도 모두 비슷한 시기에 집현전에 들어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447년 문과 중시에 함께 급제한 동기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학문을 닦고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조정에 나가 단종을 보필했습니다. 어린 왕이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조언했고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하도록 도왔습니다. 전하,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하, 백성들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셔야 합니다. 단종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린 왕은 총명했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신하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단종이 훌륭한 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452년 7월 단종이 즉위한 지 2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권람을 불렀습니다. 권람은 수양대군의 측근이었고 야심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권람, 자네는 지금 조정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수양대군이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김종서와 황보인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상감께서는 어리시고 대신들이 마음대로 정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선왕의 동생이고 상감의 숙부이네. 그런데 왜 나는 조정에서 아무 힘도 없는가? 수양대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힘을 쓰시려면 먼저 김종서 등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권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야겠군. 언제까지 조카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날부터 수양대군의 은밀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권람, 한명회, 홍달손 등을 모아 밀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1년 넘게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수양대군을 경계하기는 했지만 감히 역모를 꾸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왕족이었고 세종대왕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성삼문, 박팽년 같은 집현전 학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단종을 잘 보필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1453년 10월 9일 밤 수양대군은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 밤이다. 내일 밤 김종서의 목을 치겠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1년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그날은 평범한 가을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잠들었고 한양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비명으로 찢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밤 9시경 수양대군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따랐습니다. 임어울은, 유숙, 양정 같은 무사들이 철퇴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조용히 가자.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된다. 수양대군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김종서의 집은 멀지 않았습니다. 70세 노장 김종서는 그날 밤 책을 읽다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나라를 위해 일한 그는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는 일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감마님, 수양대군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인이 급히 알렸습니다. 김종서는 의아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수양대군이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일까? 들어오시라 하여라. 김종서가 옷을 갖춰 입고 나갔습니다. 수양대군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양대군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고 주변에 무장한 군사들이 보였습니다. 대감, 급한 일이 있어 왔소.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그는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김종서가 다가갔습니다. 수양대군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김종서가 달빛에 비춰 편지를 읽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수양대군이 외쳤습니다. 그 순간 이머울 운이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화직,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종서가 쓰러졌습니다. 70세 노인의 머리가 철퇴에 맞아 깨진 것입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버지,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가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철퇴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장이자 단종의 보호자였던 김종서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시신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황보인이다. 서둘러라. 그들은 곧바로 황보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도 같은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영의정부의 최고 어른이 한밤중에 철퇴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군사들은 미리 준비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대문을 장악하고 궁궐로 들어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한양은 순식간에 수양대군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새벽녘 수양대군은 창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12세 단종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상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수양대군이 급히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오, 숙부? 단종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영모를 꾸몄습니다. 신이 이를 미리 알아채고 제거했습니다. 뭐라고요? 단종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영모를? 아버지가 그토록 신뢰하던 신하들이? 상감마님, 저들은 안평대군과 짜고 상감마님을 폐하려 했습니다. 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영모를 꾸민 적이 없었습니다. 안평대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12세 어린 단종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조정을 소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역적들을 처리할 권한을 주십시오. 단종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이 열렸습니다. 신하들이 하나씩 모였습니다. 그들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수양대군이 그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경들, 김종서와 황보인은 영모를 꾸몄소. 고로 신이 처단했소. 수양대군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신하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감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조차 하룻밤 사이에 죽었는데 누가 감히 수양대군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안평대군 역시 영모에 가담했소. 그를 강화도로 유배 보내시오. 수양대군의 동생 안평대군도 제거되었습니다. 왕위를 노릴 수 있는 모든 경쟁자들을 없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을 비롯해 100명 이상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노비가 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것입니다. 12세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1453년 계유년에 일어난 정변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변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노린 쿠데타였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집현전 학사들은 분노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그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은 영모입니다. 수양대군이야말로 역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모든 병권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반대하면 그들도 김종서처럼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참고 기다리자.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성삼문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아야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1453년 10월 계유정난 이후 조정은 수양대군의 완전한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영의정이 된 수양대군은 모든 정사를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단종은 그저 형식적으로 결제만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1454년 수양대군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단종의 측근들을 모두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종의 외삼촌인 권자신을 비롯해
단종을 지지하던 신하들이 하나둘 영모제로 몰려 유배를 갔습니다. 단종은 외로웠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믿고 맡긴 신하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세종 때부터 자신을 돌봐주던 김종서도 죽었습니다. 곁에는 수양대군과 그의 측근들 뿐이었습니다. 상감마님, 이제 정사는 신에게 맡기시고 학문에 전념하시지요.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역할 힘이 없었습니다. 1455년 윤유월 마침내 수양대군이 마지막 수를 두었습니다. 상감마님, 신에게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조정에 나온 단종 앞에서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그 옆에는 권람 한명회 같은 측근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신들이 생각하기에 상감께서는 아직 어리십니다.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경험이 부족하십니다. 수양대군께서 왕위를 이으시는 것이 백성들을 위해 좋을 것입니다.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수양대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세, 이제 겨우 청소년이 된 나이였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의하겠습니다. 단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경회루에서 선의식이 열렸습니다. 단종이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넘겼습니다. 그 순간 성산문이 옥새를 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새를 꼭 안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으아! 성산문의 울음소리가 경회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옥새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가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수양대군, 아니 이제 세조가 옥새를 받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성산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산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자는 위험하다. 나중에 제거해야겠군. 세조가 생각했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의 집으로 쫓겨나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5세 소년이 이제 폐위된 왕이 된 것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감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현전 학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통해했습니다. 이것은 영모입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다니. 성산문이 밤마다 분노했습니다. 팍팽년, 이게 하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황을 다시 보기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세조는 모든 병권을 쥐고 있습니다. 기회를 기다립시다.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은밀히 만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1456년 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기로 했습니다. 세조는 창덕궁에서 큰 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때다. 성산문이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팍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관인 유흥부의 아버지 성승도 함께했습니다. 연회 때 벼룬검을 설치합시다. 그리고 성승 어르신과 유흥부가 칼을 들고 세조 옆에 서는 겁니다. 그때 신호를 보내면 단번에 세조를 죽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조와 그의 아들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다시 보기시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달을 준비했습니다. 6월 연회 때 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계획에 동참했지만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나는 아직 젊다. 죽고 싶지 않다. 김질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인 정창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인 어른,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어리석은 놈. 당장 세조께 고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정창손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즉시 궁궐로 달려가 세조에게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1456년 6월 1일 밤, 세조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히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인가? 세조가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성산문, 팍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밤중에 군사들이 그들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성산문은 잠에서 깨어 체포되었습니다. 팍팽년, 이계, 하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성원은 체포되기 전에 자결했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림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 형제들까지 모두 잡혔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충신들의 마지막 시도가 실패로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1456년 6월 2일 새벽 의금부 감옥은 비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흥부가 차례로 국문을 받았습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장에 나와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성산문, 내가 감히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세조가 소리쳤습니다. 성산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상왕께서 계시거늘 나리가 어찌 저를 신하라 하십니까? 성산문이 외쳤습니다. 그 말에 세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산문의 다리를 짓눌렀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성산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기시키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나리야말로 역적이 아니십니까? 이놈을 더 쳐라. 몽둥이가 성산문의 몸을 내리쳤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산문은 계속 세조를 노려보았습니다. 박팽년도 끌려왔습니다. 그 역시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당당했습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놈해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박팽년이 시조를 읊었습니다. 단종을 향한 변치 않는 충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세조는 그를 더욱 혹독하게 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하위지, 유흥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충신이요. 역적은 바로 당신이요. 하위지가 외쳤습니다. 상황을 보기시키는 것이 하늘의 뜻이요. 이계가 소리쳤습니다. 세조는 점점 더 분노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든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정당성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팽년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1456년 6월 8일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단종을 생각하며 죽었습니다. 1456년 6월 9일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군기감 앞 형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조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바로 거열형이었습니다. 거열형은 죄인의 팔다리를 소에 묶어 사방으로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성산문이 먼저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충신의 길을 걸었으니 후회는 없으오. 성산문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네 마리 소가 그의 팔다리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성산문의 몸이 찢어졌습니다. 1418년생인 그는 그렇게 39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계, 하위지, 유흥부도 같은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지막까지 단종을 생각하며 죽어갔습니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도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박팽년은 이미 옥중에서 죽었지만 그의 시신도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형제, 아들까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는 노비로 삼았습니다. 사육신과 관련된 70여 명이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삼족이 멸문당한 것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세조를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저렇게 끔찍하게 죽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조는 더 나아갔습니다. 집현전을 혁파했습니다. 사육신이 모두 집현전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만들고 조선 학문의 중심이었던 집현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조는 단종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들이 왜 역모를 꾸몄을까? 바로 저 상황 때문이다. 1456년 6월 세조의 측근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황의 존재가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상황을 멀리 보내야 합니다. 세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15세의 왕위를 빼앗기고 17세에 유배를 간 것입니다. 영월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이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한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김종서 대감, 성산문, 모두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1457년 10월 24일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세조의 측근들이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노산군이 살아있는 한 영모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로 갔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오후 단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야사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교살당했거나 사약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1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1441년생인 그는 이 세상에 17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12세의 왕이 되고 15세의 왕위를 빼앗기고 17세에 죽었습니다. 그 짧은 생애 동안 그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그는 그저 왕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세조는 그렇게 조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던 충신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계유정남부터 단종의 죽음까지 4년간 363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57년 10월 단종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세조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조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수인 현덕왕후가 나타났습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죽은 문종의 왕비였습니다. 1441년 단종을 낳은 지 이틀 만에 죽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현덕왕후가 세조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 현덕왕후가 세조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침이 세조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세조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을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작은 종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기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 종기는 보통 종기가 아닙니다. 어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료하면 되지 않겠는가? 약을 써보겠습니다만 잘 낫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조의 종기는 약을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종기에서 고름이 나왔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1457년 9월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의경세자는 1438년생으로 이때 나이가 20세였습니다. 건강하고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세조의 후계자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세조는 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1457년 9월 2일 의경세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숨을 쉬지 못하더니 그대로 죽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세조가 통곡했습니다. 20세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은 것입니다. 어이들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현덕왕후의 혼령이 의경세자를 데려갔다고 말입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데려간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경세자는 단종이 죽기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단종은 10월 24일에 죽었고 의경세자는 9월 2일에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세조는 더욱 고통받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온몸의 종기로 밤낮으로 괴로워했습니다. 1457년 말 세조는 온양온천을 찾았습니다.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1460년대 들어서 세조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온몸에 종기가 퍼졌습니다. 고름이 옷을 적셨습니다. 1984년 상원사 문수동 자상에서 발견된 세조의 속옷에는 실제로 피와 고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조는 오대산 상원사도 찾아갔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고 목욕을 했습니다. 전설에는 문수보살이 나타나 등을 밀어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김종서가 피를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어린 조카가 피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숙부님, 왜 저를 죽였습니까? 저는 숙부님을 믿었는데.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세조가 악몽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그는 불안했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영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조는 그때마다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나는 나라를 위해 일한 것뿐이다. 세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말입니다. 1467년 이시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함경도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조는 아들 예종을 보내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알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1468년 여름 세조의 병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52세의 세조는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온몸의 종기, 악몽으로 인한 불면증, 정신적 고통이 그를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구나. 세조가 아들 예종에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다. 나는 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1468년 9월 7일 세조는 예종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468년 9월 8일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52세였습니다. 1417년에 태어나 51년을 살았습니다. 왕으로는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은 13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종기와 악몽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들도 먼저 죽었습니다. 이것이 대가였는가? 왕위를 얻은 대가가 세조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죽고 차남 예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450년생인 예종은 이때 19세였습니다. 예종은 아버지를 닮아 총명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정치를 배웠고 나라를 잘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세조의 강압적인 통치가 끝나고 예종의 온건한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잦았던 그는 왕이 된 후에도 몸이 약했습니다. 1468년 10월 예종의 발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발을 잘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왕이 어찌 발을 자를 수 있단 말이냐? 예종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악화되었습니다. 종기에서 고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세조와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1469년 11월 28일 예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재위 1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0세였습니다. 1438년생인 형 의경세자도 20세에 죽었습니다. 이제 동생 예종도 20세에 죽은 것입니다. 세조의 두 아들이 모두 같은 나이에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주입니다. 현덕 왕후의 저주입니다. 단종의 원한이 세조의 자손에게 미친 것입니다. 예종이 죽자 그의 조카인 성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은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로 1457년생이었습니다. 13세에 왕이 된 것입니다. 또다시 어린 왕이 탄생한 것입니다. 성종은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25년간 재위하며 조선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일찍 죽었습니다. 1495년 38세의 나이로 죽은 것입니다. 성종의 형 월산대군도 1488년 35세에 죽었습니다. 세조의 손자들도 모두 일찍 죽은 것입니다. 한편 세조가 죽인 사람들은 오랫동안 역적으로 남았습니다. 김종서, 성삼문, 박팽년.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천대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살인파 학자들이 성장하면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모입니다. 사육신은 충신입니다. 그들은 정당한 왕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1698년 숙종 때 일이었습니다.
단종이 복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노산군이었던 그가 다시 왕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능호를 장능이라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육신도 복권되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웅부 그들에게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역적이 아니라 충신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1782년 정조는 노량진에 사육신의 신도비를 세웠습니다. 조선육신이라는 비석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 세조는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그는 업적은 인정받았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했고 육진사군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위 찬탈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충신들을 학살한 그의 행위는 역사의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얻었지만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들은 충신으로 기억되었고 그는 찬탈자로 기억되었습니다. 어린 왕을 지키려던 신하들 모두 죽이고 왕좌에 앉았던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세조가 흘린 피는 그 자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장 고통받은 것은 온몸의 종기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조카를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충신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권력 대신 의리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양심,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승자도 불행했습니다. 왕좌를 얻었지만 영혼을 잃은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